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30대 이혼남입니다. 여기 사연 채널 보면 대부분 여성분들 이야기라 사실 좀 망설여졌는데요. 저처럼 숨어서 듣고 있는 남성 청취자분들도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라 믿고 오늘은 용기 내서 제 얘기를 꺼내봅니다. 여러분,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내 친구도 믿었기에 하는 유명한 노래 아시죠? 이게 그 가수분의 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있음에도 저는 그 노래를 노래방에서 신나게 불렀던 기억이 있네요. 그 생각을 하면 과거의 저를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저와 전처는 대학 시절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젊고 뜨거운 나이에 만난 꽈시시였던 겁니다. 그 시절엔 서로 얼굴만 봐도 괜히 웃음이 나왔고 무슨 말만 해도 가슴이 두근대던 그런 관계였죠. 그땐 정말 뜨거운 사랑을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제가 남중남고를 쭉 다녔다는 건 제 인생에서 꽤 큰 영향을 줬어요. 남자들끼리만 몰려다니는 환경에서 오래 있다 보면 진짜로 여자를 만나는 게 서투러지거든요. 사실 변명이죠. 남중남고 다녀도 만날 애들은 잘 만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심했어요. 여자 앞에만 서면 이상하게 어깨가 굳고 숨도 이상하게 쉬어지고 말 한마디 하려다가도 입이 바싹 마르는 겁니다. 소개팅을 나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마음속에서 말을 수십 개나 준비해 갔는데 막상 마주 앉으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니 잘 될 리가 있었겠습니까? 야, 너는 차라리 말하지 말고 글로 대화해라. 무슨 면접 보냐? 취미가 있으십니까? 장래 비전은요? 새끼야, 그만 놀려. 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겠냐고. 그냥 그 애가 복수 전공한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진짜 넌 답이 없다니까. 이래서 언제 여친 만들래? 친구들은 제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정말로 방법을 몰랐고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서툰 인간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저한테 전처는 진짜 달랐어요. 전처는 저랑 정반대인 사람이었거든요. 남사친도 많고 낯선 남자를 만나도 서슴없이 말 걸고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는 성격이었어요. 그런 성격 덕분에 저와 이야기할 때도 제가 말을 더듬거나 멈칫하면 자연스럽게 이어받아서 대화를 만들어줬죠. 마치 저한테 긴장하지 말라고 다독여주는 것 같았달까요? 오빠, 왜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 에이구, 이러니까 맨날 목지 뿌둥하다고 그러지. 아, 너가 보기에도 그래 보여? 아니, 정신 차리면 이러고 있더라고. 뭐야, 누가 잡아먹는데? 오빠, 자, 나 따라해봐. 만세, 그리고 툭. 이렇게 하면 좀 긴장 풀린다? 저는 그 사람 앞에서 처음으로 편안함이라는 걸 느꼈어요. 여성 앞에 서면 늘 불안하던 제가 유일하게 긴장을 풀 수 있었던 사람이 전처였습니다. 모태솔로였던 저한테 전처는 말 그대로 세상의 전부였어요. 저는 진짜로 사랑을 처음 경험했고 첫사랑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바꾸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였는지 저는 대학 졸업하면 전처와 결혼해야겠다고 아주 자연스럽게 마음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큰 결심이라기보다 그냥 저한테는 당연한 수순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결혼하려면 제대로 된 직장이 있어야 하고 미래를 안정적으로 설계해야 하니까요. 공부도 더 열심히 했고 취업 준비도 진짜 악착같이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희 집이 조금 사는 편이었기에 결혼 자금 걱정도 크게 없었어요. 그것도 저한테는 큰 안정이었죠. 너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냐? 너 미애가 그렇게 좋아? 제 인생에 미애 같은 애가 다시 찾아올 리가 없어요. 어차피 할 거 빠르게 하면 좋죠. 그래, 나도 미애 말고 다른 며느리 생각해 본 적 없어. 여보, 애들 젊을 때 빨리 시키고 우리도 손주 일찍 봐야지. 너네 만난 지 이제 3년은 됐나? 당장은 좀 그렇고 너 취업 확정되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해보자고. 다행히 부모님은 이렇게까지 적극적이셨어요. 부모님도 살가운 전철을 마음에 들어 하셨었거든요. 어머니는 결혼 준비에 필요한 건 뭐든 말해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으니까요.
사실 이런 부모님 모습에 저는 내심 안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도와주시겠다고 하니 결혼 준비가 큰 산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젊은 나이에 결혼하기 어려운 이유가 자금 이유가 가장 크잖아요. 이 큰 산을 넘은 거다 보니 전처와도 결혼에 대한 얘기를 부담 없이 하게 됐습니다. 오빠, 있잖아. 나 그럼 결혼하면 일단 전업주부로 지내보고 싶어. 신혼도 즐기고 싶고, 좀 쉬고 싶기도 하고. 그래도 취업 준비는 계속 하긴 할 거야. 그래 뭐 그러면 되지. 나도 너 집에서 살림하는 모습 좋아. 진짜? 부담되는 거 아니야? 부담은 무슨. 나도 네가 좋은 게 좋아. 저는 전처가 밖에서 바쁘게 일하는 것보다는 집을 꾸리고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서로 역할을 나눠서 살아가는 게 이상적인 그림처럼 보였달까요? 그때는 모든 게 그렇게 예쁘게만 보였어요. 저는 그때 진짜 운이 좋았어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에 취업이 됐거든요. 물론 제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덕분이겠죠. 제 주변 친구들 대부분이 스펙 쌓느라 고군분투할 때 저는 한 번에 붙어서 회사에 들어갔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참 행운이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 월급도 제법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저희 집에서 결혼할 때 주신 지원금까지 합쳐지니 신혼이 꽤 넉넉하게 꾸려졌어요. 뭐랄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결혼 초반엔 정말 그거 하나면 충분했어요.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근데 참 인생이라는 게 생각처럼 쭉 행복하게만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결혼하고 1, 2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처는 결혼 전에 분명히 전업주부 하면서 취업 준비도 같이 하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그 말이 말 그대로 말뿐이었더라고요. 취업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긴 했지만 알고 보니 쉬엄쉬엄 쪽이 너무 진심이었던 겁니다. 그냥 집에서 생활비 관리나 하면서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본인을 꾸미는데 더 신경을 쓰는 쪽이 전처 적성에 맞았던 거죠. 제가 보기엔 딱 그랬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신경은 쓰였어요. 그래도 전처가 말했던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아이도 없는 상태였고 집안 형편도 부족한 게 아니었으니 굳이 불편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취업이라는 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준비하다가 지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게 제 잘못이었나 싶을 때도 있지만 당시엔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였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전처가 취업 준비를 안 하는 건 그렇다 치는데 점점 전업주부로 맡은 일에도 소홀해지는 겁니다.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집안일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줄어들더니 나중엔 거의 손을 놓아버렸어요. 제가 야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빨래가 산처럼 쌓여 있고 먹다 남은 배달 음식이 테이블 여기저기 널린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죠. 냉장고를 열면 상한 반찬 냄새가 훅 올라오고 설거지는 며칠씩 그대로 방치돼서 그릇에 음식물이 딱딱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여보, 이거 어제부터 있지 않았어? 식탁은 언제 치운 거야? 아, 그거? 내일 하려고 했지. 오늘은 좀 쉬고 싶어서. 어제도 그 말 하지 않았어? 오늘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 오빠는 왜 이렇게 잔소리야. 냅두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니까. 내 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오빠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나 스트레스 받아.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치우게 되더라고요. 회사에서 야근하고 지쳐서 집에 겨우 들어왔는데 집이 엉망이면 사람이 더 지치거든요.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어도 냉장고에 있는 것도 없어요. 결국 저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배를 채우고 주말엔 밀린 빨래랑 청소를 하느라 온종일 허리 굽히고 살았죠. 주말이라고 쉬는 게 아니라 집안일 몰아서 하는 날이 돼버린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그러다 결국 저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전처한테 취업하라고 제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전업주부로 있고 싶다면 최소한 집안일에는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냐는 말이었죠. 그 말이 그렇게 잘못된 말인가요? 저는 정말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거든요. 미애야, 너 혹시 이대로 취업 안 하고 그냥 전업주부로 있고 싶다고 해도 나는 오케이야. 근데 그럼 집안일은 너가 좀 챙겨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아니, 오빠, 내가 집안일 하나도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한다? 오빠 회사 간 사이에 나도 집에서 하는 거 많아. 오빠 지금 돈 가지고 나 휘두르려는 건 아니지? 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내 말은 너가 입장을 확실히 해야 나도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기가 편할 것 같다는 거지. 오빠, 막말로 말이야. 나 솔직히 오빠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청춘도 포기하고 젊은 나이에 유부되어준 거잖아. 이거 오빠도 고맙다며. 나 아직 놀고 싶은 거 꾹 참고 자제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것도 포기하고 집에서 집안일만 하고 살라는 거야? 나 이해 못 해줘? 그걸 못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본적인 거 말하는 거잖아. 너 보고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됐어. 오빠는 나를 이해할 마음이 없잖아. 나 너무 속상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도무지 감이 안 오는 겁니다. 전처의 말은 늘 내 마음을 이해해줘였는데 정작 저는 그 마음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단지 아내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기대했을 뿐이었거든요. 저는 일하고 전처는 집을 챙기고 아주 고전적인 구조지만 전처가 스스로 선택한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 말하기만 하면 꼭 싸움이 됐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날이면 100% 싸움. 그러다 보니 우리 부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서로 대화를 꺼려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 사람과 나는 가치관이 다르구나라는 걸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2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저희는 결국 협의이혼을 진행했어요. 진짜 성격 차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더 이상 맞출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과정이었죠.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까지도 덤덤한 척하면서도 제 첫사랑이 이렇게 저문다는 생각에 속으로는 아주 거대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고 나서도 저희는 완전히 남처럼 끊어지지는 않았어요. 서로 연락을 아주 자주 하진 않았지만 간간히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꽈시시였던 만큼 겹치는 지인들이 워낙 많았고 단순히 가치관 차이가 있었던 것뿐이지 사람 자체가 미워서 피할 정도의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원수처럼 구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만나면 그냥 왔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감, 그 정도였죠. 그리고 이혼 후에도 전처는 완전히 자립하지 못한 상태라서 가끔씩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돈 얘기긴 했어요. 오빠, 나 이번 달에 진짜 너무 빡빡한데 좀 도와줄 수 있어? 얼마 필요해서 그래? 50 정도? 나 어제 면접 보고 왔어. 취직하면 진짜 바로 갚을게. 친구들은 제게 그만 끊으라고 했지만 사람이 정이 남아서 딱 잘라버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전처가 곧 취직할 거라 했고 그럼 갖겠다니까 크게 기대하진 않았지만 언젠간 갖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냥 인생 살다 보면 도움 주고받는 거지.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전처와의 연락을 결국 끊어버리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가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대학교 동기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전처도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죠. 꽈시시였던 만큼 그런 모임에서 서로 얼굴 마주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저도 전처가 온다고 해서 피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다들 모인 자리라 분위기가 아주 들떴고 모임은 3차까지 이어졌죠. 술 취하는 사람들도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중엔 전처도 있었습니다. 전처는 이런 자리만 오면 주량을 넘기는 버릇이 있었어요. 마시면 꼭 선을 넘겨 마시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날도 역시나였습니다. 잔이 비는 대로 채워 마시더니 얼굴이 벌개져서 말이 꼬이기 시작하더군요. 야야, 그만 마셔라. 너 취했다 임마. 에이, 나 안 취했어. 나 하나도 안 취했다니까. 야, 얼른 집에 가. 택시 잡아줄게.
저는 이혼한 입장이니 굳이 전처를 말리거나 챙기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랬던 것도 있었죠. 그런데 이 자리엔 제 절친 성민이도 있었거든요. 저랑 남중남고 대학교까지 같이 다닌 거의 평생 친구 같은 존재였어요. 결혼 전후로도 자주 만났던 터라 전처와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는데 성민이가 저를 힐끗 보더니 대신 챙기려고 나서준 겁니다. 야, 이렇게 취한 여자를 택시에만 태워보내면 어떡하냐. 내가 같이 타서 집 앞에 내려주고 돌아올게. 성민이는 원래 책임감 있고 다정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인지 그냥 택시 태워 보내면 될 일을 굳이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성민이가 저 때문에 더 신경 써준 것 같아서 오히려 고마웠어요. 그렇게 성민이는 전처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간 뒤 몇십 분 뒤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민이가 다시 돌아온 뒤에도 술자리는 그대로 이어졌어요. 다들 취기가 오르니까 분위기가 더 풀어졌고 자연스럽게 옛날 얘기며 근황 토크가 계속됐습니다. 누구는 결혼 얘기를 하고 누구는 직장 스트레스를 풀어놓고 또 누구는 대학 시절 썰을 꺼내면서 웃고 떠드는 그런 흐름이었죠. 그러다 성민이가 전처를 데려다 주고 온 얘기를 하다 전처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위에 걔는 요즘 어떻게 사냐? 와서도 뭔 술만 마셔서 얘기를 못했네. 성민아, 너 집 앞까지 갔다 왔잖아. 뭐 달라진 거 없디? 뭐 그냥 평소 같던데? 그런데 그때 전처와 가장 친한 여동기 하나가 술이 제대로 오른 상태로 입을 잘못 턴 겁니다. 말 실수라는 게 딱 이런 거죠. 아, 오빠들 말도 말어. 걔는 진짜 인생이 기구하다 기구해. 결혼했을 땐 맨날 피임약 챙겨 먹느라 몸고생 마음고생하고. 그 말이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저는 술이 싹 깨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전처가 우리의 결혼 생활 내내 피임약을 먹어왔다고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결혼 후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길래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임신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겠지. 우리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설득했었거든요. 심지어 부모님이 손주는 언제 보냐라고 물으실 때마다 저는 오히려 전처가 부담 느낄까봐 감싸주기 바빴어요. 너희는 아기 계획 세우고 있어? 엄마는 우리 집에 아기 울음소리 좀 들렸으면 좋겠네. 어머니, 저희 아직 창창한데 무슨 벌써 아이예요. 신혼 즐길 시간은 주셔야죠. 이렇게 제가 전처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 기간 내내 전처는 피임약을 먹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일찍 결혼했는데 임신까지 하면 억울하다는 본인 생각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제 머릿속을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술에 취한 그 여동기는 제가 얼어붙은 걸 눈치도 못하고 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미애는 차라리 그때 임신을 했어야 됐어. 지금처럼 혼자 사는 것보다 돈 많은 남편 있고 시댁 보호도 받고 그게 훨씬 낫지 않았겠어? 진짜 불쌍해 죽겠다니까. 그러자 주변에서도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데 그 동기는 취해서 앞뒤 구분을 못하고 계속 말을 하고 있었죠. 저는 웃음이 아니라 씹어 삼키는 소리가 날 정도로 이가 꽉 물리더라고요. 우리의 부부관계를 제3자에게 떠벌린 것도 싫었고 저를 속이고 피임약을 먹어왔다는 사실도 싫었어요. 이게 화가 안 날 수가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은 거지만 사실 저는 무의식 중에 내심 아이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전처는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애초부터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고 저는 혼자만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단번에 저는 전처에게 느끼는 감정이 싹 뒤집혔어요. 정확히 말하면 배신감. 왜 그랬는지 정말 설명하기 어렵지만 가슴 깊숙이 찬물 같은 게 흘러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마 아직 미련이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날을 기점으로 모든 미련도 정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후 전처와의 연락을 딱 끊어버렸어요.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번 연락을 받지 않으니 아마도 전처 쪽으로도 소식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모든 사실을 알았다는 걸요. 그러고 나서는 전처도 굳이 저한테 연락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리려고 오던 연락도 완전히 끊겼고요.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물론 빌려준 돈을 받을 가능성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겠지만 그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그게 더 후련했달까요. 제가 붙들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우리 사이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끝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전처와 연을 정리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허무했고 오히려 가볍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 전 정말 예상도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전처가 느닷없이 제 집에 찾아온 겁니다.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인터폰이 울리길래 대수롭지 않게 받아봤거든요. 근데 화면에 비친 모습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전처였습니다. 전처가 제 집 인터폰 앞에 서 있었어요. 배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불러있는 만삭의 상태로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지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왜 여기 있어? 오빠, 나 잘 곳이 없어. 출산까지 딱 한 달만 재워줄 수 있을까? 제발 내가 출산한 뒤에 다 갚을게. 목소리가 이미 울컥해서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는 퀭하고 솔직히 그 모습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문을 열어줄까 말까 진짜 고민했습니다. 사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친 생각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전 남편 앞에서 만삭인 상태로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의 일이잖아요. 근데 인터폰 화면 너머에서 만삭배를 안고 서 있는 전처가 울먹이는 걸 보는데 사람이 그렇게까지 차갑게 대응이 잘 안 되더군요. 만삭의 임산부를 문 앞에서 돌려보낸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니었어요. 예정도 있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처를 집 안으로 들이고 얘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이랬습니다. 덜컥 아이가 생겼는데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다니던 공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임신한 상태로 재취업은 말할 것도 없었고 심지어 알바 자리조차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요. 오빠, 나는 진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돈은 점점 바닥이 보이고 원룸에서까지 쫓겨나니까 오빠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아직 신혼집에 있을 것 같아서 무작정 찾아왔어. 미안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친정엔 안 가봤어? 이혼할 때 부모님한테 너무 실망을 드려서 더 미운 모습 보여드리기 힘들어. 친구들한테도 돈 빌렸다가 못 갚아서 연락 다 끊겼고. 얘기를 듣는데 정말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제일 궁금했던 그 얘기를 물었습니다. 그럼 아이 아빠는 누구야? 그놈한테 책임지라고 해야지. 그게 정확히 누군지 나도 모르겠어서. 그 말을 듣는데 헛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 사이에서는 피임약까지 먹으며 그렇게 필사적으로 막더니 지금 이 아이의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겠다고요. 정말 허탈하더군요. 전처가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사람이었나 싶었어요. 사람이 최소한의 책임의식은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상황인지라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만삭의 임산부를 문 앞에서 쫓아내는 건 인간적으로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전처에게 출산할 때까지만 머물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제 회사가 그때 한창 바빠서 야근을 매일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집에서 마주칠 일이 거의 없겠다 싶어서 더 받아들이기 쉬웠던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처에게 방 하나를 내주고 기본적인 생활 규칙을 정했어요. 일단 출산할 때까지만 있어. 대신 규칙 몇 개 정하자. 서로 간섭하지 않기, 내 물건 함부로 건들지 않기, 그리고 출산하면 바로 나가. 응, 알겠어. 진짜 고마워, 오빠. 진짜 미안해. 전처는 그 규칙을 고분고분 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여러 번 했어요. 예전에 그 당당하고 밝던 모습은 어디 가고 사람이 참 작아져 있었죠.
그렇게 원치 않던 동거가 이어졌어요. 출산까지 딱 한 달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회사에서 야근하고 전처는 방에만 있고 서로 눈 마주칠 일도 거의 없어서 그런가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오니까 전처가 슬쩍 말을 꺼냈어요. 오빠, 아니, 그 출산할 때 보호자를 좀 같이 가줄 수 있어? 뭐 따로 안 해줘도 돼. 그냥 병원만 같이 가주라. 솔직히 말하면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전처와 지금 이렇게 얽혀 있는 것도 답답한데 출산이라는 큰 순간에 제가 같이 있어야 한다니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복잡했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론 여자 혼자 출산하러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싶더라고요. 게다가 아이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 수술실에 들어간다는 건 아무리 이제 미워진 전처라고 해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동행을 하기로 했어요. 아무리 원수라고 해도 대소사에서 사사로운 감정은 접어둬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출산 당일 전처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로 했고 저는 분만실 앞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긴 의자에 앉아 있으니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내가 여기 왜 있지? 이 상황이 정상인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분만실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 울음소리 하나에 모든 잡생각은 사라졌고 그래도 잘 끝났구나 싶어 안심이 되더라고요. 미운 정도 정이라더니 제가 그 정에 잘도 휘둘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간호사가 신생아 카트를 밀고 나오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아기 건강히 태어났어요. 사내아이고요. 잠깐 보실래요? 저는 얼떨떨한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살짝 들어 보여줬는데 그 순간 저는 진짜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인데 얼굴이 너무 익숙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눈매, 코 모양, 입선 한 번 본 얼굴이 아니었어요. 제 평생 친구 성민이 얼굴이었습니다. 아기인데도 얼굴이 성민이를 그대로 축소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니 그게 곧바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 짧은 순간에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온몸으로 열이 확 올랐어요. 배신감이 온몸을 감쌌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복도 의자에 털썩 앉아서 한참 동안 분노가 사그라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후 전처도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아기 얼굴을 본 뒤 비로소 아이 아빠가 누군지 확신한 듯 싶더군요. 아빠가 누군지 정확히 몰랐다는 그 말이 진짜였나 봅니다. 아이 아빠 말이야. 성민이냐? 내 친구 윤성민? 아마 그런 것 같아. 전처는 이제는 숨길 수 없다는 듯 한참 동안 제 눈치를 보다가 결국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전처 말로는 지난번 동기 모임 날 성민이가 집까지 발에다 줬던 바로 그날 술에 잔뜩 취한 상태에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전처는 그날 상황이 흐릿하게만 기억난다며 집 앞까지 도착했을 때 성민이 문을 잡아주고 물을 챙겨주고 잠깐 머물던 와중에 술김에 일이 그렇게 흘러갔다고 했어요. 처음엔 본인도 임신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생리가 늦어져 확인해보니 이미 임신 상태였고 날짜를 대조해보니 그 시점이 딱 그 동기 모임 직후와 맞물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이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른다고 했잖아요. 사실 전처는 그 시기에 따로 만나던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누가 아이 아빠인지 확신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친자 확인을 할 생각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미 아이의 얼굴만 봐도 100% 성민이의 아이인 게 확실해진 겁니다. 전처가 성민이랑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도 물론 토 나오기 싫었지만 사실 저는 성민이가 더 괘씸했습니다. 아무리 이혼해서 전처가 남이 됐다고 해도 제 친구였던 사람이 전처와 그런 짓을 했다는 건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전처는 술에 취해 흐릿한 정신이었다고 했지만 성민이는 그날 동기 모임에서 술 한두 잔만 마시고 맨정신 그대로였어요.
전처를 바래다 준 뒤에도 똑바로 걸어 나와서 다시 자리로 온 걸 제가 두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리곤 아무렇지 않게 제 옆에 앉아서 다시 술잔을 기울였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멀쩡한 정신으로 제 친구의 전처와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민이는 저한테 친구 그 이상의 존재였어요. 남중남고 대학교까지 같이 다녔고 서로의 부모님들도 다 아는 형제 같은 사이요. 심지어 요 몇 달 동안은 프랜차이즈 술집 도흥업을 준비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붙어 다녔던 사이였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뒤로는 저 몰래 전처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역겨웠습니다. 게다가 더 황당한 건 전처가 우리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했을 때 성민이가 제 편에 서서 저를 위로해줬다는 점이에요. 야, 너 진짜 불쌍하다. 사람이 너무 착하니까 미애도 계속 너 이용하는 거 아니야. 넌 진짜 마음이 너무 여려. 뭐 그냥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아무리 미워도 만삭인 사람을 어떻게 내줬냐. 아유, 너가 안 도와줘도 다 어떻게든 살아. 너는 진짜 사람을 너무 믿어. 그러니까 이 형님한테 잘해라. 내가 네 옆에서 악역을 자처해주자냐. 그 말을 듣고 고마움에 고개를 끄덕였던 제 자신이 진짜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전부 그 새끼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저만 바보 된 거죠. 제일 믿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은 상민이 그 자식이었는데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싶더군요. 사실 제가 묻기 전 전처는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미 아이 아빠를 확신하고 상민이에게 바로 연락을 했었대요. 네 아들을 낳았다. 책임져라 라는 식으로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성민이는 병원으로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성민 어머니까지 병원에 따라온 겁니다.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쾅 내려놓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니년이 우리 아들 재산 노리고 계획한 거지? 씨도 모르는 애로 헛짓거리 할 생각 말아라. 제가 뭘 계획해요? 100% 아드님 자식이에요. 내 아이라는 증거가 어딨어. 야, 우리가 뭘 했다고 그게 내 새끼야. 임신 시기 계산하면 오빠밖에 없어. 웃기지 마. 너 만나던 사람이 있다며. 네가 그때 말했었잖아. 왜 그건 빼먹고 말해?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들먹이면서 남 듣기 부끄러운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서 성민 어머니는 가방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당장이라도 휘두를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거의 병원이 떠나갈 정도의 소음이었어요. 통제도 안 되는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니까 소란을 듣고 병실 앞으로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전처는 그런 성민네 모녀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양육비 얘기를 꺼냈습니다. 전처 말로는 성민이가 아빠가 맞으니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양육비를 매달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성민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반박하더라고요. 임신했을 때 말을 하던가. 왜 네 멋대로 낳아놓고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는데. 그리고 설령 내 아이라 해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태어난 새끼를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냐고. 성민의 어머니도 덩달아 더 큰 소리로 소리쳤고 전처도 말을 지지 않으면서 서로 악다구니가 오갔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 병원 전체가 들썩였고 결국 병원 관계자들이 달려와 손살에 치며 이들을 말렸어요. 아우, 여기 병원입니다. 다른 환자분들도 계세요. 싸우실 거면 밖에서 하세요.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서로 자기 말만 더 크게 하려고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직원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전처 한 명을 몰아세우는데 전처도 끝까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성민이가 어떻게든 회피할 구석을 찾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담담한 목소리로 그럼 친자 확인 소송을 걸겠다고 하더라고요. 전처가 말하길 친자 확인 소송을 걸어서 DNA 검사 결과만 나오고 누구 아이인지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법적으로 바로 아빠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육비도 법적으로 처리될 거라고요. 전처는 이 말을 이미 여러 번 되뇌어 본 사람처럼 수만 번 쉬지 않고 쭉 이어서 하더군요.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죠. 어차피 검사하면 끝이야. 난 오빠한테 기회 준 거야. 양육비 받는 정도로 해결해 주려 한 건데 그렇게 나랑 법적으로 엮이고 싶으면 그렇게 해. 야, 너랑 나랑 무슨 사이였다고 이렇게까지 하냐? 난 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네. 어떻게 하루로 그렇게 되냐고? 아기 얼굴도 오빠 판박이인데 뭘 더 봐. 오늘 결정 안 하면 난 바로 친자 확인 넣을 거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성민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전처 말이 끝나자 성민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원래 얼굴색이 밝은 편인데 그게 쫙 빠지면서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성민이 저를 봤어요. 고개만 돌려도 보이는 거리였는데 그 전까지는 정신이 전처에게만 팔려 있었는지 아예 저를 못 보고 있었던 것 같았죠. 뒤늦게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싹 굳어지더라고요. 야, 너 언제부터 있었냐? 그 말하는데 성민이 목젖이 꿀떡 내려가더라고요. 본인도 자기가 어떤 짓을 한 건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낀 모양이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두 손을 비비면서 제 앞으로 바짝 다가오는 겁니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될 줄은. 야, 너 알잖아. 나 원래 그런 새끼 아니야. 그냥 술김에 내가 좀 진짜 잘못했어. 그 자식이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쌍욕이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더군요. 하지만 꾹꾹 참았습니다. 저도 이 정신 나가는 세 명이랑 같은 인간이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술김에? 너 그날 멀쩡했던 거 그날 모임 왔던 사람들 다 알아. 길게 말해서 뭐하냐. 우리 앞으로는 보지 말자. 아니 잠깐만 들어.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안 보고 사냐. 우리 사업은 그건 공과사 구분해야지. 술집은 그대로 가는 거지. 너도 많이 준비했고 나도 준비 많이 했고 이거 깨면 우리 둘 다 손해고. 이 말을 듣는데 저는 진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이 상황에서 술집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이 와중에 너랑 같이 사업을 어떻게 하냐. 이런 뒤통수를 맞았는데. 아니, 일이 꼬여서 그렇지. 원래 이럴 일 없었어. 야, 그리고 막말로 저 너랑 남이잖아. 네 전초잖아. 내가 뭔 일을 했든 솔직히 상관없는 거잖아. 우리가 여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틀어지면 안 된다고.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식한테 바로 주먹을 날려버릴 것 같았어요. 애써 화를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나는 내가 넣은 돈 다 회수할 테니까 너 혼자 술집 차리든 말든 알아서 해. 내 아이디어 쓰든 말든 신경 안 쓸 테니까. 안 돼. 야, 그건 진짜 안 돼. 그러더니 갑자기 손가락이 덜덜 떨면서 말을 잇는 겁니다. 나 돈 없어. 진짜 없어. 우리 자금 마련에 도움될까 해서 전부 코인에 넣었다가 다 날렸단 말이야. 진짜 싹 다. 나 지금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너 아니면 술집 오픈도 못해. 이거라도 잡아야 내가 다시 일어나지. 야, 우리가 몇 년직이냐. 눈 딱 감고 이번만 용서해줘. 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마. 그 몇십 년 우정 깨버린 건 너야. 나한테 용서를 구할 생각이면 동업할 생각부터 접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나는 니네 같은 쓰레기가 아니라 그렇게는 못 살아. 그 말 끝나자마자 저는 병실에서 나왔어요. 더 말하면 진짜 병원에서 피를 볼 것 같았거든요. 복도 끝쪽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허겁지겁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 잠깐만, 제발, 야, 멈춰봐. 저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놈이 제 앞에 와서 탁 맞고 서더니 갑자기 복도 한복판에서 무릎을 딱 꿇는 겁니다. 제발 살려줘라. 지금 나 몸 말도 안 되는 새끼까지 딸리게 생겼잖아. 같은 남자로서 얼마나 황당할지 너도 알잖아. 어? 제발 좀 봐줘라. 진짜 죽겠다, 제발. 그 광경을 보는데 사람이 어떤 지경까지 몰리면 저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나 싶더군요.
저는 그냥 고개 한번 젖히고 그대로 걸어 나갔어요. 뒤에서 계속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바람이 훅 불어오는데 참 씁쓸하더군요. 내가 인생을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이런 꼴을 보나 싶고 가장 사랑했던 여자랑 가장 믿었던 친구한테 동시에 배신을 당할 수가 있다니 두 사람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동시에 벼랑 끝으로 가고 있으니 제가 더 이상 할 일은 없더군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는 모두의 손을 놓고 연을 끊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간편하고 어려운 일이었죠. 아무래도 제 지인 절반이 그 둘과 엮여 있었으니까요. 병원에서 그 난리통이 지나고 얼마 뒤 결국 친자 확인을 했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머릿속으로 맞겠지 하고 있었어도 실제로 친부 일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혔다는 걸 알게 된 순간에는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그 종이를 받은 사람은 전처나 성민이었지만 저는 그 뒤에 따라온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 동기들, 소문 통하는 애들 이야기를 통해 듣게 되었어요. 성민이는 이 결과가 나오는 즉시 법적으로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그렇게 됐으니 선택권 따위는 아예 없어지게 된 거죠. 아이 엄마랑 혼인을 하지 않는 이상 매달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야 하는 위치가 된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정서적 책임이 아니라 법원이 서류로 박아버리는 확정된 의무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성민이의 인생이 그 타이밍에 너무 많이 얽혀 있었다는 겁니다. 전처가 만나던 남자가 있던 사이에 성민이 그 자식과 관계를 했다는 것도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민이 그 자식도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내년 가을에 결혼 약속까지 잡아놓은 예비 신부였어요. 그쪽 집안에서도 성민이를 믿고 살림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더라고요. 그런데 DNA 결과 뜨고 병원에서 벌어진 난장판이 결국 여자친구 귀에도 들어갔고 그쪽 집안은 말할 것도 없이 난리가 났다더군요. 야, 들었냐? 성민이 결국 파혼 났다더라? 진짜 웃기는 새끼야. 그래, 그 집 사람들도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면 거기서 결혼을 이어가겠냐? 그치. 귀하게 키운 딸을 그딴 새끼한테 보낼 뻔했는데 얼마나 놀라셨겠냐? 거기도 뭐 손해배상 청구하느니 어쩌니 하면서 시끄럽더라.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별 감정이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무너져 버린 뒤라서 그런지 놀랍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시작이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의사도 아니고 금수저도 아니지만 곧 결혼할 예비 신랑이라는 신분이 주는 체면이 있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와장창 깨지면서 그 자식을 더는 감싸줄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 결국 병원까지 쫓아와서 편들어줄 부모도 잃고 절연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랑 같이 준비하던 술집도 당연히 엎어졌죠. 그런데 이게 엎어졌다는 표현보다 성민이가 스스로 망쳐놨다는 표현이 정확한 거죠. 코인에 돈을 다 박아버려서 한 푼도 안 남은 상태였으니까요. 술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초도 물량부터 장비까지 들어가는 게 산더미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식은 그걸 저한테 떠넘겨서 위기를 넘기려고 했겠지만 제가 단칼에 거절했으니 더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애초에 코인 넣은 게 술집을 위해서였는지도 믿기지 않고요. 아무튼 그 결과 성민은 진짜로 공사판을 전전하는 신세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야, 너 요즘 성민이 소식 들었냐? 아침마다 새벽같이 공사장 들락거리고 저녁 되면 대리운전 잡아서 밤새 돈대. 전에는 맨날 술 마시자고 나오라더니 저번엔 대리 뛰어야 된다고 술 못 마신다대. 양육비 때문이겠지. 맞아. 그게 매달 꽤 나오나 봐. 거기다 생활비까지 있으니 별 수 있나?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조금이라도 미안하거나 불쌍한 마음이 들 법도 한데 저는 정말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날 병원에서 무릎 꿇고 울부짖던 모습이 자꾸 떠오르긴 했지만 그것도 연민이 아니라 그냥 저러고도 내가 다시 손을 잡아줄 거라고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처는 어떻냐? 전처는 아이 데리고 원룸에서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제 집에서 내보낸 뒤 갈 데가 없어서 결국 원룸 하나 잡았다더라고요. 혼자서 아이를 본다는 게 얼마나 벅찬지는 저도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니까 그 생활이 어떤지는 안 봐도 뻔했고요. 전처는 분명 계산을 했을 거예요.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 확정만 되면 그걸 빌미로 결혼을 요구하거나 적어도 넉넉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병원에 찾아온 성민이와 성민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굴었던 거겠죠. 그런데 성민이가 빈털터리가 될 줄은 몰랐겠지요. 성민이 코인이나 술집에 관한 것도 몰랐을 거고요. 톱니바퀴 하나가 어긋난 순간 그 계산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진짜 황당한 건 그 상황에서도 전처가 저한테 또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오빠, 잠깐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제가 그 문자를 보자마자 한숨만 나왔어요. 저는 차단하기 전에 딱 한마디만 보내줬습니다. 집 밖에 집 내놨으니 가져가. 왜냐면 전처가 제 집에 한 달 가까이 머물며 가져다 놨던 짐들이 집 한쪽에 그대로 쌓여 있었거든요. 아이 물건부터 전처 옷, 화장품, 잡다한 박스, 뭐가 그렇게 많던지.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주말 아침에 큰 박스 몇 개를 꺼내서 그 안에 전처의 짐을 전부 담아서 문 앞에 내놨습니다. 문자 한 줄을 보내고 그 번호를 차단했죠. 그 순간 제 마음에서 정이라는 게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미움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후련함도 아니고 그냥 이 인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감각만 남았어요. 전처와 성민이 저한테 남긴 상처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특히 그 둘이 번갈아 가면서 제 뒤통수를 내려쳤던 순간들, 그 얼얼한 느낌은 시간이 좀 지나도 선명하게 남아있더라고요. 가끔 자려고 누웠을 때 문득 생각나요. 병원 복도에서 성민이가 무릎 꿇고 절규하던 목소리, 전처가 어차피 검사하면 끝이야 라며 씩씩거리던 태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제가 멍하니 서 있던 장면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저를 찢어놓지 않아요. 그냥 그런 일도 있었다 정도로만 느껴져요. 사람이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끔 스스로에게 되뇌는 말이 있거든요. 그 꼴 보기 전에 이혼한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 말이 웃기죠. 멀쩡히 사랑해서 결혼했던 사람이랑 헤어진 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그런데 진짜예요. 전처가 저한테 했던 행동들, 피임약 먹으면서도 저한테 단 한 번도 털어놓지 않았던 그 비밀들, 그게 결혼 초기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이미 사람이 무너졌었죠. 근데 그걸 알기 전에 이혼했다는 건 정말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그때 전처가 피임약을 먹던 이유가 억울해서라느니 젊은 나이에 인생 망치기 싫어서라느니 하는 말들을 들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그 덕에 저는 그 사람과 아이 없이 갈라섰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요즘 들어 실감합니다. 정말 아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제가 지금도 전처랑 엮여서 법원 왔다 갔다 하고 어쩌면 불륜으로 성민이랑도 지긋지긋한 싸움을 하고 양육비 문제에 휘말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 양손은 아주 깨끗합니다. 악연만 잘라냈을 뿐 책임져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성민이 소식은 동창이었던 친구들을 통해 어쩔 수 없이 계속 들려오지만 성민이 몰락했다고 해서 제가 박수치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속 좁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불쌍한 마음도 안 들어요. 그냥 그래 네가 만든 결과지 정도의 감정만 있어요. 제가 성민이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감정이 그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래도 오래된 친구인데 하며 마음 한쪽이 흔들렸을 텐데 지금은 그 흔들림조차 없습니다. 사람 마음이 이렇게까지 식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전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엔 아이를 키우며 알바만 3개 뛰고 산다느니 양육비를 줘야 하는 친부가 돈이 없어 양육비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느니 얘기도 많아서 동기들 사이에서 항상 동정받는 입장이 됐더라고요.
진짜 불쌍하긴 해. 근데 뭐 그렇게 살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겠지. 그게 다 하루아침에 생긴 결과는 아니잖아. 맞아, 성민이도 똑같아. 지 친구 전초랑 그런 짓을 하고도 모른 척하고 네 앞에서 야, 너 불쌍하다 이딴 소리 하고 있었던 인간이잖아. 난 동정심도 안 들어. 저는 그 대화를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멀찍이서 조용히 듣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지나간 과거라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진짜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처랑 성민이 사건 이후로 저는 제 삶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왜 그때 그렇게까지 사람을 믿었을까? 왜 경계를 안 했을까? 왜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생각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다 보니 어느 순간 깨닫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걸어온 길이 여태까지 너무 평온했었다는 걸 말입니다. 운 좋게 경제적으로 풍족한 집안에서 태어나 화목한 가정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살아온 덕에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 여자랑 말하는 게 힘들다는 것이었으니 세상 풍파를 스스로 뛰어넘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이게 제 인생에서 꽤 큰 교훈으로 남았어요. 지인들이 가끔 물어요. 야, 그래도 너 그 일 겪고 멘탈 버린 줄 알았는데 의외로 멀쩡하네. 겉만 멀쩡해 보이는 거지 뭐. 안에서야 난리 났었지. 그래도 이제는 그냥 사람이 맞아가면서 단단해진다고 생각하려고. 그래도 너 그릇 크긴 크다. 나라면 아직도 분통 터져서 길 가다 성민이 닮은 사람만 봐도 욕 나왔을 거야. 근데 넌 새로 누구 만날 마음은 있어? 너 같은 놈이면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한 사람들이 몇 아는데 소개시켜줄까? 새 인연이야 천천히 가지 뭐. 나한테 감당 못할 일 또 생기면 이제는 진짜 버틸 힘도 없어. 그렇습니다. 요즘 저는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신중해졌어요. 그렇다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 된 건 아니고요. 다만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믿는 일은 다시는 하지 않을 거라는 의미에서 신중해져 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평범하게,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살고 있어요. 배신의 기억은 여전히 어딘가에 남아있지만 그게 제 삶을 갉아먹게 두면 제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오히려 그 기억이 항상 경고등처럼 깜빡이면서 제 선택을 조심스럽게 만들어줘서 나쁘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필요한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